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이름 높던 박서후의 집안은 조부대에 이르러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3대에 걸쳐 내려오던 서당도 문을 닫은 지 오래 넓던 사랑채에는 이제 먼지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후야, 오늘도 품을 팔러 나가야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 고운 비단으로 치장하던 손으로 이제는 거친 삼배옷을 기워 입고 계셨지요.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품삯기라도 받으면 오늘 끼니는 있게 될 것이지요. 박서후는 겨우 21살이었으나 이미 세상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 듯 했습니다. 양반과 자제로 태어났으나 집안이 무너진 뒤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서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헐어빠진 집신이 돌멩이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쓸쓸히 메아리 쳤습니다. 장터에 이르니 이미 여러 사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영감이 논의를 할 인부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서우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서우 도령, 오늘도 나왔구먼. 옆에서 이삼이란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삼은 평민 출신으로 오랫동안 품을 팔아온 이였습니다. 이삼이, 내가 무슨 도령이겠소. 그냥 편하게 부르시오. 허허, 그래도 양반 집안 자제 아닌가요? 양반이고 뭐고 배고픈 건 다 똑같지 않겠소. 서우는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으나 이제는 오래된 습관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이윽고 김영감이 나타나 일꾼들을 살폈습니다. 젊고 힘센 사람을 우선 골랐지요. 서우도 그 가운데 끼었습니다. 박서후, 너는 힘은 약하나 성실하니 데려가마. 김영감의 말에 서우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논에 도착하니 별을 베어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낫을 휘두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글만 읽던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 등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총각, 좀 쉬어가거라. 함께 일하던 촌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해내야지요. 서우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낫을 놓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일꾼들은 그늘에 모여 김영감이 내온 보리밥과 된장국을 나누었습니다. 서우도 함께 앉아 밥을 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밥이었으나 고마웠습니다. 서후, 너는 양반 집안 출신인데도 불평 한마디 없구나. 김영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일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직한 품삯으로 끼니를 잇는 것이 부끄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서우의 말에 다른 일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하루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약속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으나 서우에게는 소중한 하루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우는 장터에서 무명 2피를 샀습니다. 어머니께 옷을 지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지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서후야, 고생이 많았구나. 어서 밥부터 들거라. 어머니는 보리밥에 나물 몇 가지를 정성스레 차려주셨습니다. 가난했으나 한 상에 담긴 정성만은 따스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옷을 지어 입으십시오. 서우가 무명을 내밀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이 철없는 놈아, 내 입을 옷도 없는데 어찌 이런 걸 사왔느냐.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야 제가 안심이지요. 밤이 깊자 서우는 등잔불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낮에는 몸으로 일하고 밤에는 마음으로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가난이 발목을 붙잡아도 학문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논어를 읽으며 성현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서우의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등잔불이 깜빡일 때까지 그는 글을 익혔습니다. 내일도 품을 팔아야 했으나 학문에 대한 열정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몸을 옥죄어도 뜻만은 굽히지 않는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서후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었지만 고든 마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자 서우는 장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을에서 가장 큰 포목점인 심가의 창고에서 무거운 포목 꾸러미를 나르는 일이었지요. 심가는 대대로 포목 장사를 해온 부유한 집안으로 주인 신봉달은 후한 인품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일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다들 심가에서 품을 팔길 원했지요. 새로 오신 분이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창고 앞에서 심가의 머슴 총각 돌쇠가 서우에게 물었습니다. 박서후라 합니다. 아, 서우 형님이군요. 저는 돌쇠라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쇠는 서우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이곳에서 오래 일한 터라 여러 가지를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온갖 포목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명주, 모시, 무명, 300가지 색색의 천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서우는 이 묵직한 포목 꾸러미를 수레에 실어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명주는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조금만 흠이 나도 값이 떨어지거든요. 돌쇠가 주의 깊게 알려주었습니다. 알겠네. 성심껏 하겠네. 서우는 꾸러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뤘습니다. 비록 몰락했으나 양반의 집안에서 자란 덕분에 귀한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나절쯤 지났을 때 어디선가 은은한 향내가 풍겨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창고 뒤편 사랑채 처마 밑에서 한 아가씨가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옥빛 치마에 소박한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 하나만 꽂아 단정히 틀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아한 기품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저분은 뉘십니까? 서우가 낮은 목소리로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분은 주인 어른 따님 심아 아씨예요. 어질고 착하시기로 소문이 자자하시지요. 돌쇠의 대답에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째 일을 하는 동안 점심 무렵이면 어김없이 깨끗한 물 한 사발과 주먹밥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네. 누가 이런 걸 챙겨주는 걸까? 서우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알 수가 없네요. 돌쇠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칠 뒤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일을 하던 서우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심아가 물동이를 조심스레 들고 와 그늘진 자리에 놓고는 조용히 돌아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서우의 가슴은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자신 같은 품팔이꾼을 배려하다니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서우는 용기를 내어 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낭자,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심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별 말씀 마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그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시원하게 울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은혜를 어찌. 박도령은 다른 분들과 달라 보여서요. 심아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달라 보인다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일하실 때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참 정성스럽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점심때 잠깐 짬이 나면 늘 책을 펼쳐 읽으시지 않습니까? 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책을 읽는 모습을 심아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뜻밖이었지요. 부끄럽습니다. 몸은 일터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학문을 버릴 수 없어서 참 귀한 마음가짐이에요. 요즘은 양반이라면서도 글은 팽개치고 놀기만 하는 이들이 많은데 박도령 같은 분은 드물지요. 심아의 말에 서우는 더욱 고개가 숙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심아는 자주 서우를 챙겼습니다. 때로는 깨끗한 종이와 붓을 건네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갈하게 싼 주먹밥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낭자, 이런 것까지 주시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괜찮아요.
박도령이 학문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묘한 정이 싹텄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정다운 인연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어느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심아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작은 선물이니 집에 가셔서 열어보세요. 집에 돌아와 보자기를 풀자 깨끗한 한지 몇 장과 좋은 붓 하나, 그리고 정성껏 간 먹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우의 가슴은 따스해졌습니다. 품팔이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인연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장터에는 새로운 구경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관상을 본다는 사내, 이름하여 최대성이라 했습니다. 그는 50줄의 나이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낡은 남빛 도포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늘 죽부채를 들고 있었고 눈빛만큼은 매서웠지요. 관상보호, 얼굴만 봐도 기륭을 알 수 있소이다. 최대성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이들이 몇몇이 관상을 본 뒤 소문이 퍼지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심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서우도 그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발길을 옮겼습니다. 총각, 거기 잠깐 멈추어 보시오. 최대성이 서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우는 뜻밖이라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를 부르신 겁니까? 그렇죠. 자네 얼굴이 예사롭지 않구려. 최대성은 서우의 이마와 눈매, 코와 입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수군거렸습니다. 품팔이꾼의 얼굴을 관상쟁이가 본다니 흥미롭지 않을 리 없었지요. 허허, 기이하구나. 참으로 기이해. 최대성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기이하다는 겁니까? 구경꾼 중 한 사내가 묻자 최대성이 손가락으로 서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총각의 이마를 보시오. 넓고 반듯하여 총기가 비치고 눈은 맑고 깊어 마음이 곧다오. 특히 저 눈빛, 평범한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서우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토록 남루한 차림을 하고 있소? 최대성이 서우에게 물었습니다. 소인은 품을 팔아 겨우 끼니를 잇고 있습니다. 품을 판다니? 허허, 이 무슨 아이러니한 일이냐. 최대성이 크게 웃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이오? 박서후라 합니다. 박서후 이름 또한 반듯하구나. 자네는 지금은 가난에 묻혀 있으나 머자나 크게 될 팔자여. 사람들이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크게 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구경꾼 안악내 하나가 나섰습니다. 이 총각은 장차 임금님 곁에 서게 될 팔자여. 지금은 비록 초라하나 그 재주와 덕망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임금님 곁이라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들은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가난한 품팔이꾼이 임금 곁에 선다니 쉽게 믿을 수 없는 말이지요. 관상쟁이 영감, 너무 과하게 치켜세우는 것 아니오? 한 양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대들 마음. 허나 내 눈은 속지 않소. 저 눈빛을 보시오. 저런 눈빛은 보통 사람에겐 없는 법이오. 최대성은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서우는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영감님,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나친 말씀은 사양하겠습니다. 겸손한 것도 좋으나 자네가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보았소. 그 고든 성품 또한 감출 수 없는 법이지요. 최대성의 말에 서우는 더욱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구경꾼 틈에 섞여 있던 심아가 살짝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관상쟁이의 말을 농담쯤으로 치부했지만 심아만큼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도령에게는 분명 남다른 무엇이 있어. 내가 본 대로라면 저 관상쟁이의 말이 허튼 소리는 아닐지도 모르지. 그녀는 그동안 서우가 보여준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짬만 나면
글을 펼치던 그 모습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품팔이가 임금님 곁에 선다니 어림도 없지. 그래도 저 관상쟁이 영감이 마치는 경우가 많다던데. 허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지나치지. 서훈은 이내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의 마음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임금님 곁에 선다니 그런 일이 내게 있을 리 있나.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부터 걱정인데 어찌 큰 뜻을 품겠습니까? 그러나 최대성의 말은 이미 장터를 넘어 고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도 있었고 비웃는 자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박서후라는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선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문을 깊이 사랑하시던 임금께서 조정의 대신들에게 뜻깊은 물음을 내신 것입니다. 경들에게 짐이 하나 묻고자 하노라. 정각에 모인 대신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하, 분부하시옵소서. 좌의정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어 스스로 빛을 내고 땅에는 사람이 있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데 별은 스스로 빛을 내거니와 사람은 무엇으로 빛을 낸다 하겠는가? 임금의 말씀이 끝나자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언뜻 쉬운 듯 하면서도 깊은 뜻이 담긴 물음이었지요. 우의정이 먼저 나서서 답했습니다. 전하, 사람은 덕으로서 빛을 낸다고 생각하옵니다. 덕이라 옳은 말이나 아직은 부족하구나. 임금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조 판서가 곧 이어 말했습니다. 전하, 학문으로서 빛을 낸다 사료되옵니다. 학문 또한 귀한 것이나 완전하지 못하다. 그 뒤로 병조 판서, 호조 판서, 형조 판서까지 차례차례 의견을 내었으나 임금께서는 모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경들의 답은 저마다 옳은 면이 있으나 과인이 원하는 답은 아니로다. 좀 더 깊이 헤아려 보라. 며칠이 지나도록 어느 신하도 속 시원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궁궐 밖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성균관의 유생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밤늦도록 토론을 이어갔으나 누구도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건만 사람은 무엇으로 빛을 낸다 하시는 걸까? 덕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라 하셨으니 혹 마음이 아닐까? 아니면 진리를 좇는 게 아닐까? 밤마다 이런 말들이 오갔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드디어 지방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각 고을의 수령들까지도 머리를 싸맸고 지방 양반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우가 사는 고을에도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양에 다녀온 한 양반이 주막에서 술을 기울이며 말을 꺼낸 것이었지요. 전하께서 내신 수수께끼가 있다 하더이다. 조정 대신들조차 답을 찾지 못했다 하던데 어떤 물음이기에 그렇습니까?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하늘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거니와 땅의 사람은 무엇으로 빛을 내느냐는 것이지. 허허,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로군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최대성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떠돌며 온갖 견문을 쌓은 그였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었습니다. 덕이라 하여도 학문이라 하여도 아니 된다 하시니 과연 무슨 답을 찾으시는 걸까? 양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대성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만났던 젊은이가 떠올랐습니다. 박서후 그 청년이라면 혹시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관상으로 보아도 범상치 않은 제목이었으니 시험 삼아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이튿날 최대성은 서우가 일하는 심가의 포목점을 찾아갔습니다. 젊은이, 잠깐 이리 좀 와보시오. 일을 하던 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상가 어르신 아니십니까? 무슨 일이시지요?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찾아왔소. 최대성은 주위를 살피더니
서울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임금께서 내신 수수께끼라는데 자네라면 답을 할 수 있겠나? 그러고는 궁궐에서 시작된 그 물음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거니와 사람은 무엇으로 빛을 내느냐는 것이지. 서우는 잠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 답이라면. 최대성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서우가 답을 아는 듯 했기 때문이지요. 이리하여 임금의 수수께끼는 뜻밖의 인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시작된 하나의 물음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마침내 작은 고을의 한 청년에게까지 닿은 것입니다. 운명의 실은 그렇게 서서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최대성은 서우의 얼굴빛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풀지 못한 그 물음의 답을 이 젊은이가 알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지요. 자네, 정말 답을 아는 게냐? 예, 그 문제라면 제 나름대로 답이 보입니다. 서우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말해보게. 최대성이 다급히 재촉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땅의 사람은 서로를 비추며 빛을 냅니다. 별은 혼자 빛나나 사람은 서로 도울 때 참된 빛이 나는 것이지요. 최대성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옳다. 별은 혼자 빛나고 사람은 서로 비춘다니 참으로 깊은 뜻이로구나. 전하께서도 아마 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하와 백성이 함께 어우러져 나라를 밝히는 것이 참된 도리라는 뜻으로 물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서우의 풀이에 최대성은 눈을 크게 뜨며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로다. 이런 뜻을 어찌 그리 또렷하게 풀어내는가. 최대성은 서둘러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꺼냈던 그 양반이 아직 머물고 있었지요. 어르신, 어제 말씀하신 임금님의 수수께끼 말입니다. 그 문제 말인가? 어찌 되었소? 답을 아는 이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령이요? 누가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는 말이오? 이 고을의 젊은이 박서후라 합니다. 그 답은 이러합니다. 최대성이 서우에게서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별은 홀로 빛나지만 사람은 서로를 비춰 빛난다. 허허, 이거야말로 진정한 답이로다. 양반은 크게 감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젊은이가 참으로 그런 답을 했다 말이오? 그렇습니다. 박서후, 그 이름을 잊지 마시길 바라오. 양반은 곧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한양에 있는 친족들에게 전해야겠다 마음먹은 것이지요. 며칠 뒤 한양에 도착한 양반은 성균관에 있는 조카를 찾았습니다. 삼촌, 어쩐 일로 이렇게 급히 오셨습니까? 임금께서 내신 수수께끼 말이다. 답을 아는 이를 만났노라. 정말입니까? 누가 그 답을 냈단 말씀이십니까? 지방의 젊은이 박서후라 하는데 그 풀이가 참으로 절묘하더구나. 조카는 삼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며칠째 밤을 지새우며도 찾지 못한 답을 지방의 한 젊은이가 내놓았다니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삼촌, 그 답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찌 홀로만 간직하겠느냐. 곧 조카는 성균관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답이로다. 어떻게 이런 깊은 뜻을 알아냈을까? 박서후 그 이름은 기억해 두어야 하겠네. 이 소문은 성균관을 넘어 한양 곳곳에 번져나갔습니다. 선비들의 모임에서, 관리들의 술자리에서, 우물가에 모인 부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박서후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마침내 궁궐에까지 이 말이 전해졌습니다. 한 내관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전하, 민간의 전하의 물음에 답을 낸 이가 있다 하옵니다. 임금께서 눈길을 주셨습니다. 그래, 어떤 답을 내었다 하느냐? 별은 홀로 빛나나 사람은 서로를 비춰 빛낸다 하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옳도다. 짐이 바란 답이 바로 그것이었노라. 내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구나 그 답을 맨 처음 말한 이는 지방의 젊은이라 하옵니다. 이름은 박서후라 하더이다.
임금께서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박서후라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 젊은이가 있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로다. 한편 서우는 이런 소문이 점점 퍼지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심가에서 포목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요사이 심화가 더욱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것이 마음을 즐겁게 했을 뿐이지요. 요즘은 얼굴빛이 한결 밝으신 듯해요. 아씨 눈엔 그런가요? 별다른 일은 없는데 말입니다. 서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평범한 나날은 크게 달라지게 될 터였습니다. 한양에서 시작된 소문의 물결이 이미 그를 향해 흘러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고을에 큰 소식이 돌았습니다. 한양에서 사관 하나가 급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임금의 전교를 받들어 수수께끼의 답을 아는 자를 대궐로 데려오라는 명을 가지고 내려왔지요. 좌수 이만호는 이 말을 듣자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소 학식이 높다며 으스대던 그였으나 정작 그 수수께끼의 뜻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만호는 안방에 홀로 앉아 끙끙거렸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사관 앞에서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답은커녕 가닥조차 잡을 수 없으니 체면이 땅에 떨어질 노릇이었지요. 그때 사환 복동이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날이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어서 내보아라. 박서후라는 사내를 아시는지요? 박서후? 그게 누구냐? 요즘 장터에서 자자한데 그자가 임금님 수수께끼의 답을 알았다고들 합니다. 최대성 영감이 직접 들었다고 하더이다. 이만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령이냐? 그놈이 답을 안다 말이냐? 예, 나리. 이만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놈을 당장 데려오너라. 예, 나리. 복동이는 곧장 달려가 서우를 찾았습니다. 서우는 마침 심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박서후라 하는 이가 너냐? 그렇습니다만 좌수 나리께서 급히 부르시니 어서 따라오너라. 서우는 영문도 모른 채 복동이를 따라갔습니다. 품팔이꾼인 자신을 좌수가 찾을 리 없으니 마음이 어수선했지요. 이만호의 집에 이르자 좌수는 위엄을 차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붓과 벼루, 종이가 벌써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박서후냐? 예, 소인이 박서후입니다. 들으니 임금님 수수께끼의 답을 아는 자가 바로 너라더구나. 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최대성에게 한 말이 벌써 이만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지요. 그런 이야기가 오가기는 했습니다만 좋다. 그 답을 나에게 말하라. 답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어찌하여 저를 한양에서 사관이 내려와 답을 아는 자를 찾고 있다. 내일 새벽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답을 내었다 하고 너는 내 옆에서 가만히 있거라. 이만호의 말에 서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날이 소인이 직접 아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히 내 주제에 어찌 사관을 뵙겠느냐. 이만호가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답을 냈다 하고 너는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공연히 입을 놀리지 마라. 서우는 차마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명백한 거짓을 돕는 것이니 마음이 무거웠지요. 나릭하지만 나중에 들통이라도 나면 들통이 날 까닭이 무엇이 있느냐. 답만 알면 그만이지. 어서 말해라. 내가 외워두겠다. 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만 좌수의 강압을 뿌리칠 길이 없었습니다. 별은 홀로 빛나나 사람은 서로 비춰 빛을 낸다. 그것이 제가 생각한 답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얼마나 쉬운 말인가. 이만호는 흡족해하며 종이에 적어두고는 몇 번이고 소리내어 외웠습니다. 내일 닭이 울기 전에 관하로 오너라. 그리고 명심해라. 절대로 내가 답을 냈다 말하지 마라. 나리, 닥치고 내 말대로 하라. 어서 물러가거라. 서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혼자 짊어져야 할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한편 이만호는 홀로 남아
종이에 적힌 글귀를 똑똑히 되뇌었습니다. 별은 혼자 빛나고 사람은 서로 비추며 그렇지. 이 정도면 완벽하다. 그는 내일 사관 앞에서 자신이 답을 낸 양 행세하며 큰 소리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만 잘 넘기면 내 이름이 한양까지 퍼질 것이다. 벼슬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만호는 탐욕에 가득 차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언제나 진실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서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좌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으나 마음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지요. 관아 마당에 이르니 이만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구나. 잊지 마라. 오늘은 절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나리, 쓸데없는 말 말고 내 뒤에서 조용히 서 있거라. 곧 한양에서 내려온 사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30줄의 단정한 사내로 관복을 말쑥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좌수 이만호라 하옵니다. 이만호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토? 전하의 수수께끼 답을 아는 자가 그대인가? 사관이 이만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관이 그 답을 알고 있나이다. 이만호는 가슴을 펴고 대답했으나 목소리에는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좋소. 그 답을 말해보시오. 하늘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고 땅의 사람은 서로 비춰 빛을 낸다 하옵니다. 사관의 눈빛이 반짝했습니다. 훌륭하군요. 전하께서 찾으시던 바로 그 답이요. 이만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길을 나서야겠소. 대궐로 올라가 전하께 아뢰어야 하니. 그리하여 일행은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달려 마침내 대궐에 닿았습니다. 서우는 처음 보는 웅대한 궁궐에 그만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전하를 뵐 차례요. 좌수 준비는 되었겠지요? 사관의 물음에 이만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옵니다. 언제든 뵐 수 있나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임금께서 용상에 앉아 계셨고 좌우에는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소신 이만호, 전하를 뵈봅니다. 이만호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서우 또한 그 뒤에 몸을 굽혔습니다. 일어나라. 경이 짐의 수수께끼 답을 안다 하던데 과연 그러한가? 임금의 위험 있는 음성에 이만호는 더욱 떨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답을 말해보라. 이만호는 외워둔 말을 꺼내려 애썼습니다. 하늘의 별은 그 스스로 빛을 내고 계속하거라. 땅의 사람은 그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임금의 눈빛에 눌린 나머지 외워둔 답마저 헝클어진 것이지요. 어찌된 일이냐? 답을 모르는 것이냐? 임금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잠시만. 이만호는 우물쭈물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실은 저 젊은이가 답을 알고 있나이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이 놀란 눈빛으로 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에게 거짓을 말하였단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체면 때문에 그만. 임금께서 서우를 가리키셨습니다. 젊은이, 앞으로 나오너라. 서우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담담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깊이 절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전하를 뵈봅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의 이름은 박서후라 하옵니다. 임금께서 무릎을 치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허허, 짐이 이미 그 이름을 들은 바 있노라. 이 답을 맨 처음 낸 자가 바로 그대라 하지 않았더냐.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서우는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벌써 전하의 귀에까지 들어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직접 아뢰어보라. 예, 전하. 하늘의 별은 홀로 빛나지만 사람은 서로 도우며 비춰줄 때 참된 빛이 납니다. 전하께서도 혼자만의 힘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이 서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태평성대가 이뤄지는 것이라 여겨지옵니다.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손뼉을 치셨습니다. 옳다. 짐이 원하던 답이 바로 그것이로다. 대신들도 감탄의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반면 이만호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좌수, 어찌 이런 거짓을 꾸몄느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그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고 진실은 반드시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임금님께서는 서우의 지혜와 고든 성품에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결단을 내리셨지요. 그대의 학문과 덕망이 참으로 귀하구나. 짐이 그대를 벼슬에 두고자 하니 뜻이 어떠한가. 서우는 꿈결 같았습니다. 품을 팔던 자신이 전하로부터 벼슬을 제안받다니 차마 믿기지 않았지요. 전하, 소인 같은 미천한 자가 어찌 감히. 미천하다니 그 말은 옳지 않다. 진정한 인재는 태생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법이다. 임금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좌의정, 박서후를 육조 정랑에 임명하라. 예, 전하. 좌의정이 공손히 응답했습니다. 육조 정랑은 높지 않은 자리였으나 품팔이에서 곧장 오르기에는 파격적인 영이었지요. 한편 이만호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꾸며 임금을 속이려 한 죄는 참으로 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좌수 이만호, 내 죄는 참으로 무겁다. 남의 공을 빼앗으려 하고 짐을 속였으니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이만호가 엎드려 애걸했습니다. 그뿐이라 평소에도 뇌물을 받고 백성을 괴롭혔다 하지 않느냐. 임금의 말씀에 이만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갔습니다. 좌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재산은 몰수하여 국고에 돌리라. 그리고 고향으로 내쫓아 다시는 벼슬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전하, 이만호가 울부짖었으나 임금의 뜻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며칠 뒤 서우는 새 관복을 입고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한때 자신을 하찮게 여기던 이들이 이제는 정랑님이라 부르며 공손히 예를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품팔이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십시오. 서후야, 이게 다 꿈만 같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기뻐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 서우는 심화를 찾아가 인사드렸습니다. 박도령, 아니, 이제는 정랑님이시군요. 심화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낭자 앞에서는 여전히 서우일 뿐입니다. 심화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관상쟁이 영감의 말이 틀리지 않았군요. 그때 마침 최대성이 나타나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내가 괜히 한 소리를 했겠느냐. 자네는 본디 임금 곁에 설 팔자였지. 영감님 덕분입니다. 그때 수수께끼를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니다. 내 역할은 인연을 맺어준 것뿐. 자네가 학문을 놓지 않고 덕을 지켰으니 오늘에 이른 게지. 잠시 머뭇거리던 서우는 심화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낭자, 제가 한양의 자리를 잡게 되면 혹뜻이 있으시다면. 심화는 얼굴이 붉게 물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서우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고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정랑님, 저희들을 잊지 마소서. 고향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품팔이로 무시받던 청년은 이제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 떠나게 된 것이지요. 몇 달 뒤 서우는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한 뒤 심화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임금께서도 특별히 혼례 예물을 내려주셨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니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방님, 이 모든 것이 서방님의 고든 뜻 덕분이에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히 살았습니다. 서우는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심화는 현명한 아내로 남편을 도와 함께 덕을 쌓아갔습니다. 반면 이만호는 모든 재산을 잃고 고향으로 쫓겨난 뒤 쓸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한때 권세를 휘둘렀으나 이제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서로 말했습니다. 탐욕과 거짓은 반드시 무너지고 정직과 학문은 결국 빛을 보는구나. 가난해도 뜻을 굽히지 않고 학문을 이어가면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참말이로다. 이리하여 박서후의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결말로 맺어졌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뜻과 진실된 마음은 마침내 빛을 발했지요. 그리고 거짓과 탐욕은 끝내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며 몰락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꾸준한 정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